제15장. 후에 로체스터는 그 일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어느 날 오후 그가 우연히 나와 아델을 정원에서 만났을 때였다. 아이가 파일럿과 셔틀콕을 가지고 노는 동안 그는 나에게 아델의 모습이 보이는 긴 너도밤나무 길을 걷자고 했다. 그때 그는 아델이 자신이 한때 대단한 정열을 품었던 프랑스의 오페라 무희 셸린 바랭의 딸이라고 말했다. 셸린은 더욱 열렬한 정열로 보답하는 채 했다. 그는 자신이 그녀의 우상인 줄 알았다나? 못생기긴 했지만 그는 그녀가 아폴론의 우아함보다 그의 늠름한 체격을 더 좋아한다고 믿었단다. 에의양, 프랑스의 요정이 영국의 못생긴 난장이를 좋아해 주자 나는 기분이 우쭐해져서 그녀에게 호텔을 잡아주었어. 하인, 마차, 캐시미어, 다이아몬드, 값비싼 레이스 등을 완벽하게 갖추어 주었지. 간단히 말하면 여자한테 사족을 못 쓰는 을간이들이 걷는 파멸의 과정을 그대로 답습했던 거요.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독창성도 없이 남들이 다 아는 길에서 한치도 어긋나지 않게 아주 정확하고 어리석게 그 오래된 길을 밟았던 거요. 그런 꼴을 당해도 싸지. 그리고 다른 을간이들과 똑같은 운명에 처했어. 어느 날 밤에 우연히 예고 없이 셸린을 찾아갔는데 그녀가 외출하고 없더군. 무더운 밤이었고 파리 거리를 돌아다니라 피곤해서 나는 그녀의 침실에 앉아 있었어. 바로 얼마 전까지 그녀로 인해 신성해진 공기를 행복하게 들이쉬면서, 아니 그건 과장이군. 그녀에게 신성한 미덕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 그건 거룩한 냄새라기보다 그녀가 남기고 간 사향과 용련향 같은 향재의 냄새였지. 온실의 꽃들과 향수 냄새에 숨이 막힐 것 같아서 창을 열고 발코니로 나가보기로 했어. 달빛에 가스등까지 켜져 있었고 아주 조용하고 평온했지. 발코니에 의자가 한두 개 놓여 있었어. 나는 거기에 앉아 시가를 꺼냈어. 실례지만 지금 하나 피워야겠군. 잠시 말이 끊기고 그가 시가를 꺼내 불을 붙였다. 그걸 입에 물고 싸늘하고 흐릿한 허공에 하바나 시가 냄새가 나는 연기를 뿜어내더니 그가 말을 이었다. 나는 그 시절에 사탕과자를 좋아했다요. 에의양, 와드득 듣기 거북하더라도 용서하시오. 초콜릿 과자를 깨물어 먹거나 시가를 피우면서 세련된 거리를 따라 근처 오페라 극장으로 달려가는 사륜 마차들을 쳐다보고 있는데, 아름다운 한 쌍의 영국말이 끄는 우아한 마차가 화려한 도시의 밤거리에 확연하게 나타나더군. 내가 셀린에게 준 마차였어. 그녀가 돌아오는 거였지. 당연히 내 심장은 내가 기대고 있는 철장살에다 열렬하게 쿵쾅거렸어. 내 예상대로 마차가 호텔 앞에서 멈추었어. 나의 불꽃이, 이건 오페라 무인 그 여자를 말하는 거요. 나의 불꽃이 거기서 내렸어. 외투로 감싸긴 했지만 말이 났으니 말인데 무더운 6월 저녁이라 그건 거추장스러운 물건에 지나지 않았어. 나는 마차 계단을 내려오는 치맛자락 밑으로 살짝 보이는 그 작은 발만 보고도 그녀를 즉시 알아봤어. 발코니 너머로 고개를 내밀고 나의 천사라고 부르던 참이었어. 물론 사랑하는 이의 귀에만 들리는 목소리로. 그때 마차에서 다른 사람이 그녀를 따라 뛰어내렸어. 역시 외투를 걸쳤더군. 하지만 길에 닿은 건 박차 달린 발 뒤꿈치였고 아치형의 호텔 입구로 들어서는 것은 모자 쓴 머리였어. 질투를 느껴본 적이 없겠지, 에어양? 물론 없을 거야. 물어볼 필요도 없어. 사랑을 느껴본 적이 없었을 테니까. 앞으로 그런 감정을 경험하게 되겠지. 당신의 영혼은 잠들어 있어? 그걸 깨워줄 충격이 아직 오지 않았으니 당신은 당신의 젊음이 지금까지 흘러왔던 대로 모든 인생이 조용하게 흘러갈 거라고 생각할 거야. 눈을 감고 귀를 막고 떠내려가다 보면 멀지 않은 곳에 솟아있는 바위도 보이지 않고 바위 밑에서 부글거리는 파괴의 소리도 들리지 않겠지. 하지만 실은 말이요. 내 말을 새겨 들으시오. 언젠가는 당신의 인생도 소용돌이와 혼란, 물거품과 소음으로 부서지는 험난한 물길에 도달할 거요. 날카로운 바위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거나 아니면 더 커다란 물길에 실려 보다 평온한 물길로 나서게 되거나 둘 중 하나가 되는 거지. 지금의 나처럼. 나는 이런 날이 좋소. 강철빛을 띤 하늘도 좋고 서리에 묻힌 세상의 적막함과 단단함도 좋아. 나는 솜필드가 좋소. 이 고풍스럽고 외진 느낌, 까마귀들이 사는 고목과 가시나무들, 건물의 회색 정면과 저 금속빛의 하늘을 비추는 어두운 창문들. 하지만 이 집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진저리를 채워왔는지, 이 집을 얼마나 전염병처럼 피해왔는지 지금도 너무나 혐오스러워. 그는 이를 악물며 입을 다물었다. 걸음을 멈추고 붓으로 딱딱한 땅을 걸어갔다. 정오스러운 생각 하나가 그를 사로잡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꽉 움켜쥐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가 그렇게 멈췄을 때 우리는 너도밤나무 길을 올라가고 있었다. 저택이 정면으로 보였다. 그는 흉벽으로 시선을 들어올려 내가 전에도 후에도 본 적이 없는 지독한 눈빛으로 노려보았다. 고통과 치욕과 분노가 성마름과 역겨움과 정오가 새까만 눈썹 아래서 팽창되는 그의 커다란 동공에서 순간적으로 갈등을 일으키는 듯했다. 그들이 서로 세력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하지만 또 다른 감정이 일어나 승리를 거두었다. 단호하고 냉소적이고 고집스럽고 결연한 무언가가 그것이 그의 형분을 가라앉히고 그의 얼굴을 돌처럼 바꾸어 놓았다. 그가 말을 이었다. 내가 입을 다물고 있던 사이에 에어양, 나는 내 운명과 한 가지 결판을 내고 있었어. 운명의 여신이 저기 너도밤나무 옆에 서 있었어. 폴에서의 황야에서 맥베스 앞에 나타났던 자들 가운데 하나처럼 생긴 마귀 할멈이었지. 손필들을 좋아하나? 그녀가 그렇게 말하면서 손가락을 들어 올리더니 허공에 경고문을 썼어. 집 정면의 끝에서 끝까지 위쪽 창문과 아래쪽 창문 사이에 섬뜩한 상형 문자를 휘갈겼어. 좋아할 수 있으면 좋아해봐라. 감히 그럴 배짱이 있다면 좋아해봐. 나는 대답했어. 좋아할 거다. 감히 좋아할 거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할 거요. 행복해지고 선량해지는 걸 방해하는 것들을 부셔버리겠어. 그래, 선량함. 전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소. 지금보다도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 욥기의 괴물 리바이어던이 작살과 화살과 쇠사슬 갑옷을 끊어버렸듯이 다른 이들이 무쇠와 노쇠로 여기는 장애물들을 나는 썩은 나무와 지푸라기 점으로 여길 거요. 여기까지 얘기했을 때 아델이 셔틀콕을 들고 그의 앞으로 달려왔다. 그가 거칠게 소리쳤다. 저리가 가까이 오지마 꼬마야. 소피한테 돌아가든지. 나는 잠자코 그의 걸음을 쫓아가다가 그의 얘기가 갑자기 빗나갔던 부분을 일깨워줬다. 마드무아젤 발행이 들어왔을 때 발코니에서 나오셨나요? 시기적절하지 못한 이 질문이 무시당할 거라고 예상했지만 예상과 달리 그는 인상을 찌푸리고 몰두에 있던 상념에서 벗어나 내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이마에서 어두운 그늘이 그치는 듯했다. 아, 셀린이 얘기를 하다 말았군. 그래, 다시 시작해야지. 나를 홀린 여자가 다른 기사를 대동하고 들어오는 것을 보니 질투의 초록뱀이 씩씩대면서 달빛 내리는 발코니에서 꾸불꾸불 또아리를 털고 올라와 내 조끼 안으로 기어들고 2분 만에 내 심장의 깊숙한 데까지 파고들어 오는 것 같았어. 이상한 일이야. 그가 다시 본론에서 벗어나 불쑥 소리쳤다. 내가 이 모든 얘기를 당신에게 털어놓다니 참으로 이상한 일이야. 어린 아가씨, 마치 나 같은 남자가 오페라 무의 애인의 이야기를 당신처럼 경험 없고 별난 여자에게 말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흔한 일인 것처럼 당신이 내 말을 조용히 듣는 것도 대단히 이상해. 하지만 내가 전에도 말했듯이 당신의 특징 때문일 거야. 당신은 진지하고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사람이라서 비밀을 말하기에 제격이야. 게다가 나는 내가 어떤 마음에게 내 마음을 털어놓는지 알고 있지. 그건 웬만하면 감염되지 않아. 독특해. 아주 진기해. 다행히 그 마음에 해를 끼칠 의도는 전혀 없어. 하지만 설사 그런 의도가 있더라도 그 마음은 나로 인해 해를 입지 않을 거야. 당신과 나는 얘기를 많이 하면 할수록 좋아. 나는 당신을 말려 죽일 수 없지만 당신은 나를 기운 차리게 할 수 있거든. 이렇게 사족을 덧붙인 뒤 그는 하던 이야기로 돌아갔다. 나는 발코니에 그대로 있었어. 그들이 틀림없이 침실로 들어올 거야. 숨어서 보자. 그렇게 생각했어. 그래서 열린 창으로 손을 넣어 내가 들여다볼 수 있는 틈만 남기고 커튼을 잡아당겼지. 연인들이 속삭이는 맹세가 흘러나올 정도의 공간만 남기고 여닫이 창도 닫았어. 그리고 살며시 의자로 돌아갔어. 내가 다시 앉았을 때 두 사람이 들어오더군. 나는 얼른 창틈에 눈을 갖다 대었어. 셸린의 하녀가 들어와 램프를 켜고 그걸 탁자에 놓고 나갔어. 덕분에 두 사람의 모습을 분명하게 볼 수 있었지. 둘은 외투를 벗었고 발행은 공단 옷에 보석으로 빛나더군. 물론 내가 준 선물들이었어. 남자는 장교 제복을 입은 자였어. 나는 그가 남봉꾼으로 소문난 젊은 자작이란 걸 알았어. 가끔 사교교에서 얼굴을 마주쳤지만 너무나 경멸스러워서 싫어할 생각조차 안 나던 머리에 덩긋없이 악덕만 가득한 청년이었어. 그를 알아보는 순간 초록뱀, 질투의 동리가 부러지더군. 그 순간에 셸린에 대한 내 사랑이 완벽하게 꺼져버렸던 거예요. 그런 놈 때문에 나를 배신할 수 있는 여자라면 차지하려고 싸울 가치도 없었어. 경멸이나 퍼부어 주어야 마땅할 여자였지.
그녀에게 속아 넘어간 나는 그보다 더하지만 그들이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 그 대화가 내 마음을 아주 홀가분하게 해주더군. 어찌나 경박하고 탐욕스럽고 비정하고 무의미하든지 분노가 일기보다 차라리 따분해지더군. 내 이름이 적힌 카드가 탁자에 놓여 있었어. 그걸 보면서 그들이 나에 대해 떠들어대더군. 두 사람 모두 나를 호되게 공격할 만한 재치도 능력도 가지고 있지 못했어. 하지만 그들 나름의 천박한 방식으로 쌍스럽게 나를 모욕하더군. 특히 셸린이 더했어. 내 외모의 결함을 제법 영리하게 깎아내리더군. 그걸 기형이라고 칭하면서 나를 자신의 아름다운 남자라고 부르며 열렬하게 감탄하는 게 그녀의 습관이었는데 말이오. 그런 면에서 두 번째 만났을 때 나더러 잘생기지 않았다고 딱 잘라 말한 당신과는 정반대였지. 당시에 나는 전혀 다른 그 소리에 놀랐고 그때 아델이 다시 뛰어올라왔다. 아저씨, 대리인이 만나뵈러 찾아왔다고 방금 존이 알려주고 갔어요. 아, 얘기를 빨리 끝내야겠군. 나는 창을 열고 그들에게 걸어갔어. 셸린을 나의 보호로부터 해방시켜줬어. 그녀에게 호텔을 비우라고 통고했어. 당장 필요한 데 쓰라고 지갑을 쥐어주었어. 비명, 히스테리, 애원, 항변, 발작은 무시했어. 그 자작과는 볼륨 숲에서 만나기로 했지. 다음날 아침에 나는 그놈과 마주하는 즐거움을 누렸어. 병든 닭을 날개처럼 허약하고 가련하고 허옇했던 그자의 한 팔에 총알을 박아넣고 내가 그 패거리를 완전히 치료했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보다 6개월 전에 발행이 아델을 낳고는 내 딸이라고 주장했다는 게 불행이었어. 어쩌면 사실일 수도 있어. 아무리 얼굴을 뜯어봐도 험악한 아비를 닮은 구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지만 그녀보다 차라리 파일럿이 더 나를 닮았어. 발행은 나와 헤어지고 몇 년 후에 제 아이를 버리고 음악가인지 가수인지 하는 놈과 이탈리아로 도망쳤어. 나는 나에게 아델을 부양해야 하는 친권이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았어. 인정하지 않는 건 지금도 마찬가지요. 난 그 아이 아비가 아니거든. 하지만 아이가 꽤 궁핍하게 산다는 이야기를 듣고 파리의 더러운 진창에서 그 가엾은 것을 건져 내 영국의 건전한 시골 정원에서 깨끗하게 자라라고 이리 옮겨 심었어. 페어팩스 부인이 그걸 교육시킬 사람으로 당신을 찾아낸 거요. 하지만 아이가 프랑스 오페라 무예의 사생아라는 걸 알게 된 이상 당신의 일자리와 학생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을지도 모르겠군. 어느 날 다른 일자리를 찾았으니 새 가정교사를 찾으라는 등등의 통지를 들고 나에게 찾아오는 건 아니겠지, 응? 아니요. 아델은 자기 엄마나 당신이 저지른 잘못에 전혀 책임이 없어요. 저는 그 아이를 좋아하고 이제 부모가 없다시피 한 상태라는 걸 알았으니 엄마에게는 버림받고 나리에게는 딸로 인정받지 못하니 전보다 더 친근한 애정으로 다가갈 거예요. 가정교사를 성가시하고 미워하는 부유한 집안에 버릇없는 아이보다는 나를 친구로 믿고 의지하는 외로운 고아를 더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아, 당신이 이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은 그렇군. 자, 나는 이만 가봐야겠어. 당신도 들어가야지. 날이 어두워지고 있어. 하지만 나는 아델과 파일럿과 같이 잠시 더 밖에 남아있었다. 달리기를 하고 셔틀콕과 라켓으로 게임을 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닛과 외투를 벗겨준 뒤에 아이를 내 무릎에 앉혔다. 1시간 동안 무릎에 앉고 아델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제잘거리게 했다. 흔히 관심을 많이 받을 때 하던 대로 아델이 약간 제멋대로 굴고 시시콜콜하게 찌끄려대도 나무라지 않았다. 그것은 아마도 엄마에게서 물려받았을 경박한 성격을 드러냈고 영국인의 기호에는 맞지 않는 것이었다. 그래도 아델에게는 나름의 장점이 있었다. 나는 아이의 좋은 점들을 최대한 인정해주고 싶었다. 그 표정과 모습에서 로체스티와 닮은 점을 찾아보았지만 하나도 찾을 수 없었다. 부녀간이라고 할 만한 표정 변화도 없고 생김새의 특징도 없었다. 딱한 일이었다. 닮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로체스티가 좀 더 소중히 여겨주었을 텐데. 밤에 내 방으로 돌아온 뒤 나는 로체스트 씨가 한 이야기를 곰곰이 돌이켜보았다. 그의 말대로 내용 자체는 그리 특별할 게 없는 이야기였다. 프랑스 무위에 대한 부유한 영국 남자의 열정과 그녀의 배신은 틀림없이 사교계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일일 것이다. 하지만 그가 오래된 저택과 그 환경에서 새로이 찾아낸 즐거움과 현재의 만족 상태를 표현하던 중에 갑자기 느닷없이 폭발시킨 감정에는 분명히 괴상한 데가 있었다. 나는 그 사건을 이상히 여기며 생각에 잠겼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라서
그 생각을 접고 나를 대하는 로체스트 씨의 태도 쪽으로 생각을 돌렸다. 그가 나를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여기는 것은 나의 신중함에 대한 칭찬인 듯 했다. 나는 그렇게 해석하고 받아들였다. 이제 몇 주일째 그가 나를 대하는 태도는 처음보다 훨씬 일관성이 있었다. 나를 귀찮아하는 것 같지도 않았고 싸늘하거나 오만하게 굴지도 않았다. 뜻밖의 나를 만나면 매우 반가워하는 듯 보이기도 했다. 항상 나에게 말을 건넸고 때로는 미소를 지었다. 정식으로 그의 앞에 불려갔을 때는 그런 저녁 모임이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의 기쁨을 위해서인 듯이 정말로 그를 즐겁게 할 능력이 내게 있다고 느껴지게 하는 진심 어린 대접을 받았다. 사실 나는 비교적 말이 적은 편이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었다. 그는 이야기하기를 즐기는 성격이었다. 세상을 모르는 이에게 세상의 갖가지 모습과 방식을 보여주는 것을 좋아했다. 관로 속에 부패한 모습과 부정한 방식들이 아니라 그 규모의 크기와 특징을 이루는 기이한 진기함 때문에 흥미를 일으키는 이야기들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나는 그가 제시한 새로운 생각들을 받아들이고 그가 묘사한 새로운 광경들을 상상했다. 머릿속으로 그가 펼쳐 보이는 새로운 영역으로 따라가는 일에 짜릿한 기쁨을 느꼈으며 듣기 거북한 말이 나와도 절대 놀라거나 불안해하지 않았다. 그의 편안한 태도가 나를 답답한 구석에서 풀어주었다. 그는 친근하고 솔직하게 진심으로 예의 바르게 나를 대했고 그것이 나를 그에게로 끌어당겼다. 가끔은 그가 나의 주인이라기보다 친척 같은 기분이 들기도 했다. 여전히 독선적으로 구는 경우도 가끔 있었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게 그의 방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생활에 새로운 재미가 생겨나자 나는 너무나 행복하고 만족스러워서 친척을 찾고픈 갈망도 접어두었다. 얇은 초승달 같은 내 운명이 점점 커지는 듯했다. 생활의 공백들이 메워졌다. 신체적인 건강도 좋아졌다. 나는 살이 붙고 튼튼해졌다. 그러면 로체스트가 지금도 내 눈에 못생기게 보였을까? 독자여, 그렇지 않다. 늘 즐겁고 기분 좋은 만남들과 감사하는 마음까지 더해져서 그의 얼굴은 내가 가장 보고 싶은 얼굴이 되었다. 그가 방에 있으면 그의 존재가 밝은 불길보다 더 나의 기운을 북돋았다. 하지만 내가 그의 단점을 잊은 것은 아니었다. 사실 그가 내 앞에서 자주 단점을 드러내 보였기 때문에 잊으려야 잊을 수 없었다. 그는 자만심이 강하고 냉소적이고 자기보다 못한 이들에게 가혹했다. 그가 나에게 베푸는 크나큰 친절이 다른 이들에게 행하는 부당한 가혹함을 균형 잡고 있다는 것을 나는 은밀하게 알고 있었다. 그는 종종 우울한 기분에 빠져들기도 했다. 왜 그러는지 알 수 없었다. 책을 읽어달라는 부름을 받고 서재에 들어갔다가 두 팔에 머리를 기대얹고 혼자 앉아있는 모습을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고개를 들 때면 시무룩하고 거의 무서울 정도로 찌푸린 표정이 그의 얼굴을 어둡게 했다. 하지만 나는 그런 침울함과 가혹함과 예전의 도덕적인 과오들, 관로 속에 이제 그런 문제들이 고쳐진 것 같아서 예전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전의 도덕적인 과오들이 그가 겪어온 잔인한 운명의 심술 때문이라고 믿었다. 환경이 키우고 교육이 주입하고 운명이 격려한 것보다 본래는 더 선량한 성향과 고상한 원칙과 순수한 취향을 지닌 남자라고 믿었다. 그에게 탁월한 점이 있다고 생각했다. 현재는 그것들이 다소 망가지고 헝클어져서 한데 뭉쳐있긴 했지만 그의 슬픔이 무엇이건 내가 그의 슬픔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그 괴로움을 들어주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리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었다. 촛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가 길에 멈춰 섰을 때 운명이 눈앞에 나타나 손필드에서 감히 행복해져 보라고 도전했다던 말을 할 때의 표정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나는 나 자신에게 물었다. 왜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거지? 무엇이 그를 이 집에서 멀어지게 하는 걸까? 그가 조만간 다시 여기를 떠나리나? 페어팩스 부인은 그가 2주일 이상 여기에 머무는 경우가 없다고 했는데 벌써 8주가 됐어. 그가 떠나면 벌써 슬픈 변화가 일어나겠지? 그가 없는 봄, 여름, 가을을 생각해봐. 햇살 가득한 맑은 날이 얼마나 쓸쓸하게 느껴질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내가 잠이 들었는지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다. 여하튼 희미하게 웅얼거리는 소리를 듣고는 화들짝 잠에서 깼다. 기묘하고 구슬픈 소리가 내 바로 위에서 들리는 것 같았다. 양초를 키워두지 않은 게 후회스러웠다. 황량하게 캄캄한 밤이었다. 나의 영혼은 우울하게 가라앉았다. 나는 침대에 일어나 앉아 귀를 기울였다. 소리는 잠잠해졌다. 다시 잠을 청했지만 가슴이 불안하게 두근거렸다. 내 마음의 평정이 깨어졌다. 멀리 아래 현관으로 시계가 2시를 쳤다. 바로 그때 내 침실 문이
흔들리는 듯했다. 마치 어두운 복도를 더듬어가는 누군가의 손가락이 문을 쓸고 지나가는 것처럼. 나는 거기 누구예요? 하고 속삭였다.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나는 두려움으로 오싹해졌다. 문득 그게 파일럿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어쩌다 부엌문이 잠기지 않았을 때면 녀석은 곧잘 로체스터 집의 시의 방문까지 찾아 들어오곤 했다. 아침에 거기에 누워있는 녀석을 내 눈으로 본 적도 있었다.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두려움이 약간 진정되었다. 나는 침대에 누웠다. 고요함은 긴장된 신경을 가라앉혀주는 효과가 있다. 이제 다시 깨지지 않는 침묵이 온 집안을 지배하자 차츰 졸음이 밀려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잠을 잘 운명이 아니었다. 내 귀에 다가오는 듯 하던 꿈이 뼛속까지 얼어붙게 하는 하나의 사건에 놀라 소스라쳐 달아나 버렸다. 그것은 내 방문의 열쇠 구멍에서 들려오는 듯한 나지막하고 깊고 억제된 악마 같은 웃음소리였다. 내 침대 머리가 문 가까이에 있어서 처음에는 악마가 내 침대 옆에 서서 아니 내 베개 옆에 웅크리고 앉아 웃어대는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벌떡 일어나 사방을 둘러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내가 바라보는 동안에도 그 괴상망측한 소리는 계속되었다. 방 바깥에서 들리는 소리였다. 내가 제일 먼저 한 행동은 일어나서 빗장을 채우는 것이었다. 그 뒤에 다시 소리쳤다. 거기 누구예요? 무언가가 꿀꺽거리며 신음했다. 얼마 후 복도에서 3층 계단 쪽으로 발소리가 물러갔다. 최근에 그 계단을 막으려고 문을 하나 달아두었는데 그 문이 열렸다 닫히는 소리가 들리더니 모든 게 조용해졌다. 그레이스 풀이었나? 그 여자가 악마에게 홀렸나? 나는 더 이상 혼자 있을 수가 없었다. 페어팩스 부인에게 가야 할 것 같았다. 서둘러 겉옷과 쇼를 걸쳤다. 빗장을 풀고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다. 문 바로 밖 복도의 매트 위에 양초 하나가 타고 있었다. 나는 놀랐다. 하지만 연기로 가득한 것처럼 공기가 아주 흐리다는 것을 알고는 더욱 놀랐다. 이 푸른 소용돌이가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보려고 오른쪽 왼쪽을 바라보는 동안 어디선가 타는 냄새가 심하게 난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무언가가 삐걱거렸다. 로체스터 씨의 방문이 약간 열려 있었고 거기서 연기 구름이 쏟아져 나왔다. 이제 페어팩스 부인에 대한 생각은 내 머리에서 사라졌다. 그레이스 풀이나 그 웃음에 대한 생각도 사라졌다. 나는 곧 그 방으로 뛰어들어갔었다. 화염의 혓바닥이 침대 주위에서 널름거리고 있었다. 커튼에도 불이 붙어 있었다. 화염과 연기 한가운데 깊은 잠에 빠진 로체스터가 미동 없이 누워 있었다.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내가 소리쳤다. 그를 흔들어 깨웠지만 그는 중얼대며 돌아놓을 뿐이었다. 연기가 그의 감각을 마비시킨 것이다. 1분도 지체할 겨를이 없었다. 이불에 불이 붙어 타들어가기 시작했다. 나는 대야와 물동이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다행히 하나는 넓고 다른 건 깊었는데 둘 다 물이 차 있었다. 그것들을 가져와 침대와 사람에게 물을 뿌리고 내 방으로 달려가서 물병을 가져와 다시 침대에 물새를 주고 나자 하나님이 도우사 침대를 집어삼키고 있던 불길이 꺼졌다. 칙칙 불 꺼지는 소리. 내가 물을 퍼붓고 나니 내팽개친 물병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깨졌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양껏 쏘아부은 물세례로 마침내 로체스터 씨를 깨웠다. 방 안이 어두컴컴했지만 나는 그가 깨어난 것을 알았다. 자신이 물 웅덩이에 누워있다는 것을 알고 그가 이상한 욕설을 내뱉었다. 홍수가 났나? 그가 소리쳤다. 아니에요. 내가 대답했다. 불이 났어요. 일어나세요. 어서요. 흠뻑 젖으셨어요. 제가 초를 가져올게요. 그리스도 나라의 모든 요정의 이름을 묻겠는데 당신은 죄인 에어인가? 또다시 그가 다그쳤다.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지 이 마녀 요술쟁이야? 이 방에 당신 말고 또 누가 있지? 나를 익사시켜 죽일 계획이었나? 제가 초를 가져올게요. 그리고 제발 일어나세요. 누군가가 무언가를 계획하긴 했어요. 그게 뭔지 누가 그랬는지 곧 알아낼 수 있을 거예요. 자, 난 이제 일어났어. 하지만 초는 아직 가져오지 마. 내가 마른 옷을 걸칠 때까지 2분만 기다리시오. 마른 옷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 여기 가운이 있군. 이제 달려가시오. 나는 달렸다. 여전히 복도에 남아있던 양초를 가져왔다. 그가 내 손에서 초를 받아들어 온통 꺼멓게 그을린 침대와 흠뻑 젖은 이불과 물에 흥건히 잠긴 주위의 양탄자를 살펴보았다. 이게 어떻게 된 거요? 누가 이랬어? 하고 그가 물었다. 나는 일어난 일을 간단하게 설명했다. 복도에서 들은 이상한 웃음소리, 3층으로 올라가는 발소리, 연기,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끈 타는 냄새, 그 방의 상태가 어땠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손에 잡히는 대로 그에게 물을 퍼부었는지. 그는 아주 엄숙하게 듣고 있었다.
내 말이 이어지는 동안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보다 걱정이 드러났다. 내 말이 끝났는데도 그는 곧바로 입을 열지 않았다. 페어팩스 부인을 부를까요? 내가 물었다. 페어팩스 부인? 아니, 뭐하러 그녀를 부르나? 그녀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편안히 자게 놔두시오. 그러면 리어를 부르고 존 내외를 깨울게요. 관두시오. 그냥 가만히 있어요. 쇼를 걸쳤나? 추우면 저기 있는 내 외투를 입어도 돼. 그거 걸치고 안락의자에 앉아요. 자, 내가 입혀주지. 이제 발이 젖지 않게 의자에 올려놔. 나는 잠시 다녀와야겠어. 초를 가져갈게. 내가 돌아올 때까지 거기 앉아 있어요. 아주 얌전하게. 난 3층에 올라가 봐야겠어. 명심하시오. 꼼짝하지 말고 누굴 부르지도 마시오. 그가 방을 나갔다. 나는 멀어지는 불빛을 지켜보았다. 그는 소리 없이 복도를 지나 최대한 소리 나지 않게 계단문을 열고 뒤로 문을 닫았다. 마지막 불빛이 사라졌다. 나는 새까만 암흑 속에 남겨졌다. 무슨 소리든 들어버리고 길을 세웠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아주 오랜 시간이 흘렀다. 나는 차츰 지쳐가고 있었다. 외투를 걸쳤는데도 추웠다. 집안 사람들을 깨우지 않을 거면 거기 앉아있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었다. 로체스터씨가 언짢아 하더라도 명령을 거역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있는데 다시 한번 복도의 벽에 불빛이 어슴출해 빛나더니 맨발로 매트를 밟고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생각했다. 제발 저 소리가 그분이기를, 더 나쁜 일이 아니기를. 그가 창백하고 몹시 우울한 표정으로 다시 들어왔다. 그러고는 세면 내 양초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모든 것을 알아냈어. 내가 짐작한 대로야. 어떻게 된 거예요? 그는 대답 없이 팔짱을 끼고 바닥을 내려다보며 서 있었다. 몇 분 뒤 그가 약간 묘한 어조로 물었다. 방문을 열었을 때 무언가를 봤다고 했던가? 아니요. 바닥에 있는 촛대만 봤어요. 하지만 이상한 웃음소리를 들었다고 했지? 전에도 그 비슷한 소리를 들었나? 네, 그레이스 풀이라고 바느지라는 여자가 있는데 그녀가 그런 식으로 웃어요. 특이한 사람이죠. 그래, 그레이스 풀. 그렇게 짐작하고 있었군. 당신 말대로 특이한 여자야. 아주 특이해. 그 부분은 내가 생각해 보겠어. 그나저나 오늘 밤에 벌어진 일을 자세히 아는 사람은 당신과 나뿐이라서 다행이요. 당신은 수다스러운 바보가 아닐 테니 이 일에 대해 입을 열지 마시오. 침대를 가리키며 이게 왜 이 지경이 됐는지는 내가 설명하겠어. 이제 방으로 돌아가요. 나는 남은 시간을 서재 소파에서 보낼 테니까. 4시가 다 됐군. 2시간 후면 하인들이 일어날 거요.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 하고 내가 인사하고 걸음을 옮겼다. 그는 놀란 듯 했다. 방금 나에게 방으로 돌아가라고 했던 그의 말과는 너무나 모순되게. 뭐야, 벌써 나를 두고 떠나는 건가? 그런 식으로 그가 소리쳤다. 가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하지만 작들 인사도 없이 한두 마디 호의와 감사의 말도 안 듣고 가버리면 안 되지. 그렇게 간단하게 시시하게 보낼 수야 있나? 당신은 내 생명을 구했어. 끔찍하고 괴로운 죽음에서 나를 건져주었어. 그런데도 생면부지의 사람처럼 그렇게 나를 지나가 버리다니. 최소한 악수라도 해야지. 그가 손을 내밀었다. 내가 그에게 손을 맡겼다. 그는 처음에 한 손으로 잡았다가 두 손으로 내 손을 잡았다. 당신이 내 생명을 구했어. 나는 당신에게 이렇게 큰 빚을 진 게 기뻐. 더는 말할 수가 없어. 다른 누군가가 이런 일이 채권자로 나타났다면 견딜 수 없었을 거요. 하지만 당신은 달라. 나는 당신의 은혜가 전혀 부담스럽지 않소, 제인. 그가 말을 멈추고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눈에 보일 정도로 떨리는 입술이 무언가 말하려는 듯 했지만 소리가 되어 나오지는 않았다. 다시 안녕히 주무세요. 빚이나 은혜나 부담이나 채무 같은 건 전혀 없어요. 난 알고 있었어. 그가 계속했다. 당신이 언제나 어떤 식으로든 나에게 좋은 일을 하리라는 것을. 당신을 처음 봤을 때 당신 눈에서 그것을 봤어. 그 표정과 미소가 아무 이유 없이 내 가슴 가장 깊은 곳을 그렇게 기쁘게 했던 게 아니었어. 가슴 가장 깊숙한 곳을 그렇게 기쁘게 했던 게 아니었어. 타고난 교감이라는 게 있다고들 하지. 선한 정령이 있다는 얘기도 들어봤어. 허황한 동화에도 일말의 진실이 있어. 나의 소중한 수호자여, 잘 자요. 그의 목소리에 이상한 힘이 담겨 있었다. 그의 눈빛에 이상한 불이 담겨 있었다. 저도 제가 마침 깨어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이렇게 말하고는 걸음을 옮겼다. 뭐야, 당신 가는 거요? 추웠어요. 추워? 그래, 물 웅덩이에 서 있으니 그럼 가요, 제인, 가시오. 하지만 그가 여전히 내 손을 쥐고 있어서 손을 빼낼 수 없었다. 나는 편법을 생각해냈다. 페어팩스 부인이 일어나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아요. 그럼 가보시오. 그가 손가락에 힘을 풀었고 나는 그 방을 나섰다.
내 침대로 돌아왔지만 잠을 잘 수 없었다. 아침이 밝을 때까지 용솟음 치는 기쁜 말에 근심의 물결이 경쾌하면서도 소란스러운 바다에서 출렁거렸다. 때로는 그 거친 바다 너머로 불야는 이스라엘의 빛나는 미래를 상징하는 안식의 땅, 불야의 언덕처럼 아름다운 해안이 보이는 것도 같았다. 가끔은 상쾌한 바람이 나의 희망을 깨워 의기양양하게 그 목적지를 향해 내 영혼을 실어 날랐다. 하지만 상상에도조차 나는 그곳에 닿을 수 없었다. 육지에서 불어오는 맞바람이 계속해서 나를 뒤로 밀어냈다. 분별력이 흥분을 가로막았다. 판단력이 정열에 경종을 울렸다. 열에 들떠 쉴 수가 없었으므로 나는 날이 밝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났다. 점점 흥미로워지네요. 제16장. 이렇게 불면의 밤을 지새운 다음 날 나는 로체스트를 만나고 싶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만나는 것이 두렵기도 했다. 그의 목소리를 다시 듣고 싶었지만 그의 눈을 마주보는 것은 겁이 났다. 이른 오전 중에 나는 문득 그가 오기를 기대했다. 그는 공부방에 자주 들어오지 않았다. 하지만 때로는 몇 분쯤 들르는 경우가 있었고 그날은 그가 틀림없이 찾아오리라 믿었다. 하지만 오전 시간은 평소처럼 지나갔다. 무엇 하나 아델의 조용한 공부를 방해하지 않았다. 아침 식사 직후에 로체스트의 침실 부근에서 페이펙스 부인과 리어와 요리사와 즉 존의 아내, 그 요리사와 심지어 존의 무뚝뚝한 목소리까지 뒤섞인 떠들썩한 소리가 들렸을 뿐이다. 주인 나리가 화재로 돌아가시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 어쨌든 밤에 초를 켜두면 위험하다니까. 그 경황에 물동이 생각을 해내시라니 참으로 하늘이 도우셨어요. 왜 아무도 안 깨우셨을까? 서재 소파에서 주무시다가 감기라도 걸린 건 아닌지 이런 이야기들이었다. 수많은 잡담 소리에 이어 북북 닫고 정리하는 소리들이 계속 이어졌다. 아래층으로 식사하러 내려가기 위해 그 방을 지나면서 열린 문틈으로 보니 모든 게 다시 완벽하고 질서정연하게 복구되어 있었다. 침대 커튼이 떼어져 있을 뿐이었다. 리어가 창턱에 서서 연기에 그을린 유리창을 닫고 있었다. 어젯밤 사건이 어떻게 설명되었을지 궁금해서 나는 그녀에게 말을 걸어보기로 했다. 하지만 몇 걸음 걷다가 나는 그 방에 있는 두 번째 인물을 알아보았다.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새 커튼에 꼬리를 꿰매고 있는 여자는 다름 아닌 그레이스 풀이었다. 그녀는 갈색 모직옷에 체크 무늬 앞치마, 하얀 목수건에 모자 차림으로 평소처럼 침착하고 과묵하게 거기 앉아 있었다. 생각이 온통 일에 쏠려 있는 듯 바느질에 열중해 있었다. 그녀의 단단한 이마와 평범한 이목구비에는 살인을 시도한 여자의 얼굴에서 나타날 만한 절망이나 파괴함은 물론이고 자신이 죽이려 했던 사람이 어젯밤에 방으로 쫓아가 자기가 믿기로는 방으로 쫓아가 그녀가 저지르려 했던 범죄를 추궁했으리라고 짐작할 만한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놀랍고 기가 막혔다. 내가 응시하고 있는 사이에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죄책감이나 발각의 두려움 때문에 안색이 붉어지거나 창백해지지도 않았고 움찔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차분하고 간단하게 안녕하세요 하고 말했다. 그러고는 다른 고리와 끈을 집어들고 바느질을 계속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저 여자를 시험해 봐야겠어. 어떻게 저렇게 아무렇지 않을 수 있지? 이해가 안 돼. 그녀를 향해 내가 말했다. 안녕하세요, 그레이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조금 전에 하인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주인 나리가 어젯밤에 침대에서 책을 읽으시다가 초를 켜둔 채로 잠이 들어서 커튼에 불이 붙었대요. 하지만 다행히 친구나 목조에 불이 붙기 전에 깨어나셔서 물동이에 물로 불을 끄셨어요. 이상하네 하고 내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런 다음 나는 그녀를 빤히 쳐다보며 말했다. 로체스티가 아무도 안 깨우셨어요? 아무도 그분이 움직이는 소리를 못 들었나요? 그녀가 다시 나에게 눈을 들어 올렸다. 이번에는 그 눈에 무언가 의식하는 표정이 서렸다. 신중하게 나를 살피는 얼굴이었다. 그 뒤에 그녀가 대답했다. 아시다시피 하인들이 자는 곳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들은 아무 소리도 못 들었을 거예요. 페어팩스 부인과 당신의 방이 주인 나리의 침실에서 제일 가까워요. 하지만 페어팩스 부인은 아무 소리도 못 들었다고 하더군요. 나이가 들면 깊은 잠에 빠지곤 하잖아요. 그녀가 잠시 멈췄다가 무심한 척 하면서도 상당히 의미심장한 어조로 덧붙였다. 하지만 당신은 젊은 분이고 깊이 잠드는 편이 아닌 것 같은데 혹시 무슨 소리 들으셨나요? 나는 아직 유리창을 닫고 있는 리어에게 들리지 않게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들었어요. 처음에는 그게 파일럿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파일럿은 웃을 수 없어요.
그런데 웃음소리 같은 이상한 소리를 분명히 들은 것 같아요. 그녀가 새로 시를 풀어 거기에 살살 밀랍을 바르고 안정된 손놀림으로 바늘에 시를 깨고 나서 아주 침착하게 말했다.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던 나리가 웃을 것 같지는 않네요. 꿈을 꾸셨나 봐요. 꿈을 꾼 게 아니에요. 뻔뻔할 정도로 차분한 그녀의 태도에 화가 나서 내가 약간 격앙된 어조로 대꾸했다. 그녀가 다시 나를 쳐다보았다. 아까처럼 생각에 잠겨 찬찬히 뜯어보는 눈으로. 웃음소리를 들었다고 나리께 말씀드렸나요? 아직 얘기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녀가 또다시 물었다. 문 열고 복도를 내다볼 생각은 안 하셨어요? 도리어 그녀가 나를 신문하고 나에게서 무의식적인 정보를 끌어내리는 것 같았다. 내가 그녀의 죄를 알거나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면 그녀가 나에게 악의적인 관계를 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쳤다.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았다. 내가 대답했다. 반대로 문을 잠갔어요. 그러면 매일 밤 자기 전에 문을 잠그지 않는다는 건가요? 사악해라. 내 습관을 알아내서 그에 맞게 계획을 세우려는 거야. 다시 분한 마음이 조심성을 누르고 말았다. 나는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지금까지는 자주 빗장 잠그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럴 필요가 없는 줄 알았죠. 손필드 저택에서 어떤 위험이나 골칫거리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앞으로는 나는 이 말을 두드러지게 강조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기 전에 모든 게 잘 잠겼는지 꼼꼼하게 확인할 거예요. 그러는 편이 현명할 거예요. 내가 알기로 이 동네는 아주 조용하고 이 저택이 들어선 후로 여기에 강도가 들었다는 말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식기장에 수백 파운드 값어치의 접시가 들어있다는 건 다들 아는 사실이죠. 보다시피 집은 이렇게 넓은데 하인은 얼마 안 돼요. 주인 나리가 여기서 많이 사시는 게 아니니까요. 집에 오시더라도 홀몸이시라 시중들 일도 별로 없고요. 하지만 나는 언제든지 안전을 기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일찌감치 문을 잠그고 자신과 주위에 있을지 모르는 해악과의 사이에 빗장을 단단히 걸어놔야죠. 하나님의 뜻에만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이 많지만 나는 재앙을 막는 수단을 갖추고 있어야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수단을 신중하게 사용하면 하나님이 자주 축복을 내려주시죠. 그녀가 열변을 끝냈다. 그녀로서는 꽤 긴 연설이었고 퀘이크 교도처럼 새침한 어조였다. 이 믿어지지 않는 차분함과 꿰뚫을 수 없는 위선으로 여겨지는 그녀의 태도에 내가 할 말을 잃고 멍하니 서 있을 때 요리사가 들어왔다. 그녀가 그레이스에게 말을 건넸다. 풀 부인, 하인들 식사가 곧 준비될 거예요. 내려올래요? 아니요. 흑맥주와 푸딩을 조금 쟁반에 담아주면 내가 위층으로 가져갈게요. 고기도 좀 넣을까요? 고기 한 조각과 치즈 약간 그거면 돼요. 사고는 사고 야자나무에서 나오는 흰 전분으로 식용이나 풀의 원료로 쓰인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사고라는 게 뭐 전분이네. 그러니까 사고는 지금은 그냥 두세요. 차 시간 전에 내가 내려갈게요. 내가 알아서 만들게요. 요리사가 나를 돌아보더니 페어팩스 부인이 나를 기다린다고 말했다. 그래서 나는 방을 나섰다. 식사하는 동안 나는 페어팩스 부인이 설명하는 커튼 화재 사건에 좀처럼 귀를 기울이지 못했다. 그레이스 풀의 불가해한 성격과 손필드에 차지하는 그녀의 위치에 대해 생각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왜 그녀는 그날 아침에 감옥에 갇히지 않았을까? 어째서 해고조차 되지 않은 것일까? 간밤에 로체스터 씨는 그녀의 소행에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런데 어떤 불가사의한 이유로 그녀를 고발하지 못한 것일까? 왜 나에게는 비밀로 하라고 했을까? 이상한 일이었다. 대담하고 앙심 깊고 오만한 신사가 왠지 모르게 고용인 중에서도 제일 비천한 자의 수중에 잡혀 있는 듯 했다. 그 소나기에 얼마나 꽉 잡혀 있기에 그의 생명을 노리는 짓을 저지르는데도 그녀를 벌하기는커녕 드러내놓고 죄를 비난하지도 못하는 것일까? 그레이스가 젊고 예쁜 여자였다면 두려움과 심중함보다 더 다정한 감정이 로체스터 씨를 그녀의 편으로 끌어간 게 아닐까 하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게 험상궂고 나이도 어리지 않은 여자에게 그럴 가능성이 있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생각했다. 그녀에게도 젊은 시절이 있었어. 로체스터 씨와 비슷한 나이였을 거야. 페어팩스 부인도 전에 얘기했잖아. 그녀가 여기서 꽤 오래 살았다고. 그녀가 한때나마 미인이었을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지만 외모의 부족을 보상하는 독특하고 뛰어난 점이 있을 수도 있어. 로체스터 씨는 단호하고 별난 사람을 좋아해. 그레이스가 적어도 별나긴 하잖아. 예전에 어떤 일탈을 그처럼 성급하고 고집스러운 성격에 저지르고도 남을 만한 일탈을 저질러서 그녀에게 약점이 잡혔고
그녀가 지금 그의 행동들을 뒤에서 은밀히 조종할 수 있는 거라면 그가 자신의 무분별한 행동 때문에 그녀의 영향력을 떨쳐낼 수도 무시할 수도 없는 건 아닐까? 하지만 이런 추측까지 도달했을 때 폴 부인의 네모지고 납작한 몸매와 예쁘지 않을 뿐 아니라 냉담하고 거칠기까지 한 얼굴이 내 마음의 눈에 너무나 또렷이 떠올랐다. 아니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내 짐작이 맞을 리 없어. 하지만 마음에서 말하는 은밀한 목소리가 속삭였다. 하지만 너도 아름답지 않은데 로체스 씨가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잖니? 아무튼 자주 그 비슷한 느낌이 들었고 지난밤에는 그가 한 말을 기억해봐. 그의 시선을 생각해봐. 그의 목소리를 떠올려봐. 나는 그 모든 것을 또렷이 기억했다. 말, 시선, 어조가 그 순간에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듯했다. 나는 이제 공부방에 있었다. 아델은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나는 아이에게 몸을 숙여 연필 잡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아델은 깜짝 놀란 듯 시선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왜 그러세요, 마드모아젤? 손가락이 나무잎처럼 떨려요. 볼도 버치처럼 새빨개요. 몸을 굽히고 있었더니 더워서 그래. 그녀는 계속 스케치를 했고 나는 다시 생각에 잠겼다. 나는 그레이스 풀에 관해 이어지는 불쾌한 생각들을 내 마음에서 몰아냈다. 생각만으로도 역겨웠다. 나 자신과 그녀를 비교해 보았고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다. 베시 리분이 나더러 점잖은 숙녀 같다고 했던 말은 사실이었다. 나는 숙녀였다. 게다가 지금 베시가 나를 보았을 때보다 한결 나아진 모습이었다. 얼굴빛이 좋아졌고 살도 붙었다. 더 생기있고 활기차 보였다. 더 밝은 희망과 더 즐거운 기쁨들을 누리고 있었으니까. 창쪽을 바라보며 내가 중얼거렸다. 저녁이 다 됐어. 오늘은 이 집에서 로체스트 씨의 목소리도 발소리도 듣지 못했어. 하지만 밤이 되기 전에는 뵙게 되겠지. 아침에는 만나기가 두려웠는데 이제는 어서 만나 뵙고 싶어. 너무 오래 기다렸어. 어스름이 내리고 아델이 소피와 같이 놀려고 육아실을 떠나자 소망은 더더욱 간절해졌다. 아래층에서 종소리가 울리나 싶어 귀를 기울였다. 연락을 갖고 올라오는 리어의 발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때로는 로체스트의 발소리를 들은 것 같아서 문을 바라보며 크게 열리고 그가 들어오기를 기대했다. 그 문은 닫힌 채로 남아있었다. 어둠만이 창으로 들어올 뿐이었다. 하지만 아직 늦은 시간은 아니었다. 그는 7시나 8시에 나를 부른 적도 많았고 지금은 겨우 6시였다. 그에게 할 말이 너무나도 많은데 오늘 밤에 실망하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다시 그레이스 풀의 이야기를 꺼내서 그의 대답을 듣고 싶었다. 어젯밤에 그 소름 끼치는 짓을 저지른 장본인이 정말로 그녀라고 생각하는지 솔직하게 물어보고 싶었다. 만약에 그렇다면 왜 그녀의 못된 행동을 비밀로 덮어주는지 나의 호기심이 그를 화나게 하더라도 문제될 것은 없었다. 나는 그를 성나게 했다가 달래주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나의 주된 즐거움 중 하나였고 믿음직한 본능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나아가는 것을 늘 막아주었다. 도발의 한계를 넘어선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 아슬아슬한 경계의 끝에서 내 솜씨를 시험해보는 게 재미있었다. 변함없이 존경을 보이고 내가 갖춰야 할 모든 예의를 지키면서 한편으로는 불편한 구속을 겁내지 않고 그와 논쟁을 벌일 수 있었다. 그것은 그에게도 나에게도 만족스러웠다. 드디어 계단에서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올라왔다. 리어가 나타났다. 하지만 그녀의 용건은 단지 페어팩스 부인의 방에 차가 준비되었다는 말을 전하기 위해서였다. 나는 아래층으로 내려간 것만으로도 기뻐서 그리로 향했다. 로체스트 씨에게 나를 좀 더 가까이 데려가는 거라고 상상했다. 내가 들어서자 그 선량한 숙녀가 말했다. 차 생각이 나실 것 같아서요. 식사 때 너무 조금밖에 안 드셨잖아요. 오늘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얼굴이 발그레하니 열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아무 문제 없어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을 정도예요. 그렇다면 왕성한 식욕으로 증명해 봐요. 내가 이 바늘 들어간 만큼만 마저 뜰 테니까 차 주전자에 물을 부어줄래요? 그녀는 그 일을 끝내고 지금까지 올려져 있던 블라인드를 내리기 위해 일어섰다. 일광을 최대한 받아들이려고 걷어놓았던 모양이다. 하지만 이제 으스름이 빠르게 어둠으로 깊어지고 있었다. 그녀가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다. 오늘 밤은 날이 좋네요. 별빛은 없지만 대체로 로체스트가 여행하기에는 무리가 없겠어요. 여행이요? 로체스트가 어디 가셨어요? 저는 그런 줄은 몰랐는데요. 아침 드시고 바로 출발하셨답니다. 리스에 가셨어요. 밀코트 서쪽으로 16km 좀 떨어진 에스턴시 댁이죠. 거기서 꽤 여러분이 모이나 봐요. 잉그램 경, 조지린 경, 덴트 대령,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있겠죠. 오늘 밤에 돌아오시나요? 아니요, 내일도 어려울걸요. 아마 일주일 이상 머무르시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멋진 사교계 인사들이 모일 때면 온통 우아하고 경쾌한 분위기에 휩싸이지요. 즐겁게 누릴 수 있는 것들이 고루 갖춰져 있으니 서둘러 헤어지게 되질 않나 봐요. 그런 경우에 특히 신사들이 빠질 수 없죠. 로체스트 씨는 사교에 능하고 활발하셔서 인기가 많으실 거예요. 숙녀들도 그분을 아주 좋아해요. 당신은 그분이 숙녀들의 눈에 특출하게 들만한 외모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하지만 나는 그분의 학식과 능력에 어쩌면 재산과 좋은 혈통까지 더해져서 외모의 사소한 단점이 보완될 거라고 생각한답니다. 리스의 숙녀들도 있나요? 에스턴 부인과 세 따님들이 있어요. 매우 품위 있는 아가씨들이에요. 잉그램 경의 따님인 블랑스 아가씨와 메리 아가씨도 있어요. 너무 아름다우시죠. 사실 6, 7년 전에 18살 소녀였던 블랑시 아가씨를 본 적이 있어요. 여기서 열린 로체스트시의 크리스마스 무도회와 파티에 참석했었거든요. 그날 식당이 어땠는지 당신이 봤어야 하는데 장식은 얼마나 호화로웠는지, 불은 얼마나 눈부시게 켜져 있었는지, 손님이 50명은 좋게 되었을 거예요. 다들 이 지방의 인류 가문 출신이었죠. 잉그램 양이 그날 밤 최고의 미인이었어요. 그녀를 직접 보셨다고 했죠? 페어팩스 부인 어떻게 생기셨나요? 네, 봤어요. 식당 문이 열리고 크리스마스 시즌이라서 하인들도 현관홀에 모여 숙녀분들이 노래와 연주를 들을 수 있었어요. 로체스트 씨가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셔서 나도 조용한 구석에 앉아 지켜봤답니다. 그보다 화려한 광경은 본 적이 없어요. 숙녀들이 아주 화려하게 차려 입었었지요. 대부분은, 적어도 젊은 분들 대부분은 참으로 예쁘더군요. 물론 잉그램 양이 그중의 여왕이었지만요. 어떻게 생겼는데요? 키는 훤칠하고 어깨선이 곱고 가슴은 풍만해요. 목은 길고 우아해요. 안색은 까무잡잡하고 깨끗한 올리브색이었는데 이목구비는 고상했죠. 눈은 로체스트 씨와 비슷하게 크고 검은데 그녀가 달고 있는 보석들처럼 반짝거렸죠. 머리도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갈가마개 같은 검은 머리를 참으로 잘 어울리게 단장했더군요. 뒤쪽은 굵게 따 틀어 올리고 앞머리는 반짝반짝하는 곱슬머리를 아주 길게 늘어뜨렸었지요.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맑은 노란색 스카프를 어깨에서 가슴으로 걸쳐 옆으로 묶고 술이 길게 달린 끝부분을 무릎 아래로 내려 떨어뜨리군요. 머리에 똑같은 색의 꽃도 달았죠. 그게 새까만 곱슬머리와 멋지게 대조를 이루었어요. 사람들이 무척 감탄했겠네요. 그럼요. 미모만이 아니라 기량면에서도 감탄을 자아냈죠. 노래도 불렀거든요. 신사 한 분이 피아노 반주를 맡고 잉그램 양과 로체스트 씨가 이중창을 불렀어요. 로체스트 씨가요? 그분이 노래를 잘 하시는 줄은 몰랐어요. 어머나 목소리가 아주 멋진 저음이에요. 음악적인 취향도 탁월하시고. 잉그램 양도 마찬가지겠죠. 그분 목소리는 어때요? 성량이 풍부하고 힘찬 목소리예요. 유쾌하게 노래를 하셨죠. 듣는 귀가 즐거울 정도였어요. 그 뒤에는 연주도 했어요. 나는 음악을 잘 모르지만 로체스트 씨는 조예가 깊으세요. 대단히 훌륭한 솜씨라고 칭찬하시더군요. 그렇게 아름답고 재주가 뛰어난 여성이 아직 미혼이시라는 건가요? 그런 모양이에요. 그분도 동생분도 재산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노 잉그램 경의 영지는 주로 한정 상속이었는데 장남이 거의 다 물려받았거든요. 하지만 부유한 귀족이나 신사가 그녀에게 호감을 가졌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로체스티 같은 분이, 그분은 부자시잖아요. 아, 그럼요. 하지만 나이 차가 상당히 나요. 로체스트 씨는 40에 가까운데 그 아가씨는 겨우 25이에요. 그게 어땠어요? 더 차이 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결혼하는 걸요. 그렇긴 하죠. 하지만 로체스트 씨가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질 않아요. 그런데 전혀 드시질 않네요. 차 마시기 시작한 후로 거의 손도 안 댔어요. 네, 목이 말라서 아무것도 못 먹겠어요. 차 한 잔 더 주시겠어요? 나는 로체스트 씨와 아름다운 블랑시의 결합 가능성에 대해 더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아델이 들어오는 바람에 대화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다시 혼자 남게 되자 나는 내가 얻은 정보를 곱씹어 보았다.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 생각과 느낌들을 조사하고 길도 없고 끝도 없는 상상의 황야에서 헤매고 있던 것들을 엄한 손으로 붙잡아 상식이라는 안전한 우리로 돌려보내려고 노력했다. 내 마음의 법정에 나를 세웠을 때 기억은 내가 어젯밤 이후로 소중히 품어왔던 희망과 소망과 감상의 증거를 내가 지난 2주일 동안 탐닉했던
전반적인 신경의 증거를 제시했다. 그러다 이성이 앞으로 나와 특유의 조용한 목소리로 내가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미친 듯이 이상을 탐식하고 있었는지를 꾸밈없이 솔직하게 드러냈다. 나는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지금까지 제인 에어보다 더한 바보는 세상에서 숨을 쉰 적이 없었다고. 달콤한 거짓말을 폭식하고 독을 과즙인 양 삼켰던 그보다 더 지독한 을간이는 없었다고 나는 나에게 말했다. 너가 로체스터 씨에게 총애를 받아? 너가 그를 기쁘게 할 능력이 있어? 너가 어떤 식으로든 그에게 중요한 존재라고 집어치워라. 너의 어리석음이 역겹구나. 너는 그가 가끔 보여주는 호의에서 기쁨을 끌어내서 세상 물정에 통달한 좋은 가문의 남자가 풋내기 고용인에게 보이는 애매모호한 표시에서 말이다. 어떻게 감히 너가 불쌍하고 어리석은 멍청이 자신을 위해서라도 좀 더 똑똑하게 굴 수 없니? 오늘 아침에 너는 간밤의 그 짧은 장면을 얼마나 반복해서 떠올렸니? 얼굴을 가리고 부끄러운 줄 알아라. 그가 너의 눈을 칭찬하더냐? 눈먼 강아지 같으니 그 침침한 눈꺼풀을 열어 너의 저주받은 무분별을 똑똑히 보아라. 자신과 결혼할 마음이 있을 리 없는 윗사람의 호의는 여자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마음의 비밀스런 사랑을 불태우는 여자는 다 미친 거야. 상대가 알아주지도 않고 보답해 주지도 않는 사랑은 인생을 삼켜버리지. 상대가 그걸 알고 응답해주면 도깨비 불에 홀린 듯이 빠져나올 길 없는 수렁의 황무지로 말려 들어가게 돼. 그러니 너의 선고에 귀를 기울이라. 제인 에어. 내일 거울 앞에 앉아 너의 모습을 크레용으로 충실하게 그리려무나. 단점 하나도 가리지 마. 보기 싫은 선도 빼먹지 말고 보기 흉한 부조화도 없애지 마라. 그 아래 연고 없고 가난하고 못생긴 가정교사의 초상이라고 써라. 그 후에 매끄러운 고급 종이를 한 장 꺼내. 그림 도구 상자에 있을 거야. 팔레트를 가져다가 제일 상큼하고 곱고 선명한 색을 섞어라. 제일 섬세한 낙타틀로 된 화필을 골라라. 너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사랑스러운 얼굴의 윤곽을 조심스럽게 그려라. 페어팩스 부인이 설명한 블랑시 잉그램의 모습대로 가장 부드러운 색조와 가장 달콤한 빛깔로 그걸 칠해라. 갈가마기 색의 곱슬머리와 그 동양적인 눈을 잊지 마. 뭐야, 로체스터 씨의 눈을 모델로 떠올리는 거냐? 명령이야. 훌쩍거리지 마. 감상적으로 굴지 마. 아쉬워하지 마. 분별력과 결의만을 허용하겠어. 당당하고 조화로운 생김새, 그리스 조각 같은 목과 풍만한 가슴을 떠올려라. 둥그렇고 눈부신 팔과 섬세한 손이 보이게 해야 돼. 다이아몬드 반지도 금팔찌도 빠뜨리지 마. 의상도 충실하게 묘사해. 하늘하늘한 레이스와 반짝이는 공단, 우아한 스카프와 황금빛 장미까지. 그 그림에 재색을 겸비한 명문가의 숙녀 블랑시라고 이름 붙여. 앞으로 로체스터 씨가 너에게 호감을 갖고 있다는 환상에 빠질 때마다 이 두 개의 그림을 꺼내 비교해 보아라. 로체스터 씨는 마음만 먹으면 이 고귀한 숙녀의 사랑을 얻을 수 있어. 그런 그가 가난하고 볼품없는 평민 여자에게 진지한 생각을 낭비할 것 같아? 이렇게 말해. 그렇게 하겠어. 결심을 하고 나니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아 그제야 잠이 들 수 있었다. 나는 내가 한 약속을 지켰다. 크레용으로 내 초상을 그리는 데는 한두 시간이면 충분했고 2주일이 지나기 전에 상상으로 그린 블랑시 앵그램의 고급스러운 작은 초상을 완성했다. 그것은 꽤 사랑스러운 얼굴로 그려졌고 크레용으로 그린 커다란 자화상과 비교해 볼 때 자기 통제력이 원하는 만큼의 현격한 차이를 그려냈다. 나는 그 작업에서 이로움을 얻어냈다. 내 머리와 손을 분주하게 놀리며 내 마음에 지워지지 않게 각인시키려 했던 새로운 인상을 효과적으로 고정시킬 수 있었다. 머지않아 나는 내 감정을 이렇게 굴복시켰던 유익한 훈련 과정을 스스로 축하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덕분에 나는 후에 이어진 상황들을 점잖고 차분하게 맞이할 수 있었다. 만약 준비되지 않았더라면 나는 어쩌면 겉으로도 평온을 유지하기 힘들었을 것이다.